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에듀윌 계리직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에듀윌에서 계리직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2022년 계리직 한국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험을 보셨지만 안타깝게도 또 한번 준비를 한다 하셨을 때도 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받아보고 처음에 눈으로 쫙 봤을 때는요. 그리 어렵지 않구만. 어디를 기준으로요? 2019년이나 2021년을 기준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구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래도 타 직렬에 비해서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계리직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구급직렬, 행정직이라든지 소방직이라든지 기타 타 직렬, 간호직도 본 적도 있었고요. 타 직렬 시험에 비해서 특히나 2022년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난이도를 좀 중 정도로 잡았는데 중에서 조금 높아간 중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체크해본 난이도였고요. 자, 우리가 문제가 18문제 아닙니까? 18문제 중에서 13대 5 정도의 비율. 한자가 2개 들어가잖아요. 18문제 중에서 13대 5 정도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권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학생들의 입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75점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가 하급인 난이도가 한 15개 정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고요. 제 생각에 애매모호한 친구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제 생각에는 요 2개인데 요거는 답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책형이 A 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지 프린트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도 이거는 사실 못 풀죠. 못 풀어요. 이거 틀려도 돼요. 알겠습니까? 틀려도 돼.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애매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쉬웠는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75점 이상 정도는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제가 묶어놨는데 요거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정치사가 요게 정치사로 이제 제가 범주로 넣어놨는데요. 정치사 문제 비율이 12개였다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혹여 공부를 이제 재수를 또 하신다면 공부를 하실 때 정치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요. 특이하게 또 이제 경제사 문제 부분이 또 출제가 많이 된 편이에요. 18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사도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가 없죠. 경제사에서도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긴 한데 경제사 문제다라고 했던 것이 또 출제가 됐고요. 사회사 파트 문제는 하나 아니면 빵인데 노비제도 부분에서 하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 물론 여기까지지만 전근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요 뒷부분 개항기부터 현대사까지를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서 전근대사 편에서 13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1번, 3번, 4번 이게 문항, 문제, 번호, 넘버링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가 고대의 정치사에서 출제됐다. 이런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무덤인데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 출제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개수로만 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고려도 3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근데 좀 허무한 게 뭐냐. 조선의 붕당사, 또 왕의 업적, 그게 좀 많이 출제가 안 된 부분. 조선사 부분에서는요. 오히려 정치사는 딸랑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후기를 합해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부분 때문에 정치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감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같은 경우도 조금 쉽게 낸 거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라든지 의열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무장투쟁사 이런 것들이 주류로 나와줬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쉽게 나왔다. 현대사 같은 경우도 좀 왜 이렇게 좀 곁다리에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사랑 엮어서 정부별 특징이라든지 통일사 중심으로 출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좀 곁다리에서 출제가 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역시 계리직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예상에서 살짝 비껴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문제에서 한 15개 정도는 난이도가 하예요. 15개 정도는. 그러니까 난이도 하급의 문제만 다 맞춰도 75점은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75점. 더 나아가서 80점, 85점, 90점까지 맞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기본기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게 75점 이상.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운빨이 좀 있었다 하면 이제 80, 85, 90. 90은 조금 오바야. 안 돼. 17번 때문에 90은 안 돼. 이건 너무 찌그라는 문제였습니다. 찌그라는 문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저도 이거 보고 이거 답이 애매한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책형 기준으로 갑니다. 자, 1번에 우리 계리직의 레전드 인물이 두 분이 계신데요. 우역제, 이 교통통신시설의 시작이라는 우역제를 만들었던 소지왕하고요. 개항기 때 홍영식이라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홍영식. 이제 우편제도를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분. 소지왕하고 홍영식은 그냥 우리 계리직에서 무조건 나온다 보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소지왕이 나왔습니다. 고대 정치사 문제인데 난이도는 하예요. 네, 소지왕의 업적은 별거 없거든요. 자, 땡땡왕 9년 3월에 사방에 우역을 비로소 설치했다라고 했습니다. 포인트가 우역인데 그게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지왕. 그래서 육촌을 육부로 개편하고 백제와 혼인동맹을 체결하기도 했고 시장을 신라에서 최초 개설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기 우역을 실시하고 요 양반이 소지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수도의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자를 유통하였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어렵잖아요. 난이도 하예요. 자, 두 번째. 중앙관서를 22부로 정하고 뭐 내관 12부, 외관 10부. 이거 성왕이지 않습니까? 백제 성왕. 그리고 수도를 5부로 편제하고 지방을 5방으로 편제했다. 22부 실무관청 5부 5방 하면은 성왕이 되겠습니다. 자, 답만 맞췄으니까 2, 3, 4 몰라도 되잖아요가 아니라 이분들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는 또 정답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고 가야죠. 그렇죠? 자, 우산국으로 불리던 울릉도를 정복하여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사부 장군을 파견했죠. 실직주의 군주였던 이사부 장군을 파견해서 지중왕 13년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항기 파트에서 저는 수업을 하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요 라는 것의 역사적인 최초의 기록이 지중왕 때 우산국 정벌이 되겠어요. 이때 뭐 사자 이 목각으로 만들었으면 정벌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지중왕입니다. 자, 구주와 오소경 설치. 구주 오소경, 구주의 도독, 오소경의 뭐 사신. 물론 이제 이때 신문왕 때는 총관이었겠지만 도독과 사신, 뭐 체제살 때도 배우고 신문왕의 업적할 때도 배우죠. 신문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분 문화가 되겠는데 여기서 총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저 그런 얘기 좀 부끄러워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라에 총으로 시작하는 게 5개가 있단 말이야. 돌무지 덧널무덤이라는 신라 고유 무덤 양식이 있습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벽화가 없고 입구가 없어. 단장묘야. 그래서 도굴이 거의 안 돼. 이 5개 무덤은 그냥 외워버립시다 라고 합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자, 호우총, 금관총,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차라리 이 5개를 외워버려요. 왜 외워야 됩니까? 나머지 고구려에 총들이 많거든요. 각저총, 그 다음 또 뭐야? 또 강서대명, 여기 나와 있는 무용총, 쌍용총. 이 총이랑 섞이면 안 된다고. 총은 무덤 총자예요. 무덤 총자. 그러니까는 요 지금 니은, 디귿, 리을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기역하고 미음은 돌무지 덧널무덤인 신라의 무덤입니다. 거기는 벽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 5개 깔아놓으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벽화가 없는 거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 고유무덤 양식만 외워두면 모르는 게 벽화가 있는 거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것도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왜? 고대 문화사 파트에서 스님들의 활동과 무덤 파트는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 리을. 예, 벽화가 남아있는 것은 고구려 무덤 벽화. 고구려 무덤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예, 문화사 파트니까 좀 중하 정도? 예, 보자. 자, 3번 문제요.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연도 특강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연도들이고요. 예, 고구려가 망하고 안동 도호부를 만든 게 고구려가 만들어진 게 BC 37, 망한 게 668, 668이에요. And 대조영이 동모산의 진국을 즉 발해를 건국했다. 처음에 국호를 진국이라고 했는데 당나라가 발해라는 발해 군왕이라는 뭐 이렇게 뭐 칭호를 내려주면서 발해로 바뀐 건데요. 698 발해는 698에서 926 이거 연도 외우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698에서 926 그러니까는 668에서 698 사이를 고르면 되는 것인데 정전을 지급했으면 성덕왕 때인데 이거는 이 성덕왕은 신라 중대 통일신라 중대 왕이긴 하지만 698 다음의 왕이에요. 722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독서 삼품과를 실시했던 것은 신라 하대 초입에 원성왕 때 788. 원성왕 때 788. 자, 그다음에요. 국학을 설치했다. 신무랑 2년 차죠. 682년에 신무랑. 그러니까 668에서 698 사이에 들어가는 게 682. 예, 요게 되겠습니다. 신문왕이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노급이 부활됐다. 노급 부활된 것은 경덕왕 때인데 757년에 경덕왕 때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 연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연도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는 게 더 빨리 깔끔하게 정확하게 풀거든. 외우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난이도 하예요. 자, 4번 문제.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사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요 후삼국 통일 과정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은 원래 이제 경찰직렬에 좀 잘 나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수업 시간에 쭉 했었으니까 요거는 순서 문제지 않습니까? 순서 문제. 900년 후백제가 건국됐다. 901년 후 고구려가 만들어졌다. 905년에 마진, 911년에 태봉 이렇게 바꾼다. 그다음 904년에는 저쪽에 저 철원으로 천도도 하고요. 918년에 왕건이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7년, 930년, 935년, 936년 이게 엑기스거든요.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 엮어보면 바로 팅팅팅하면 끝나요. 자, 기억은 후백제 건국 900년이고요. 그 다음에 궁예가 수덕 만세란 연호를 쓰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꿔요. 그게 911년. 그러면 911년에 몰랐다 하더라도 리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했다라고 했죠. 그럼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지고 후고구려가 그 다음이잖아. 911년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궁예가 작살나고 왕건이가 918년에 나라 만들지 않습니까? 궁예 18 이러면서 궁예 8 이러면서 그러니까는요. 기역 다음에 니은 다음에 리을이 되는 거지. 금성은 신라 수도인데 박시성을 가진 경애왕을 포석정에서 죽였다. 927년. 그 다음에 직후에 뭐가 일어나요? 신라의 도움 요청으로 고려가 이 후백제랑 싸우는 공산 전투가 일어나서 김락과 신순겸이 작살나는 거 아니오. 팔공산 8명의 장수. 927년이에요. 경애왕이 돌아가신 거를 이제 계기로 그렇게 되는 거죠. 900년, 911, 918, 927. 요것도 난이도 하. 알겠죠? 1, 2, 3, 4번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5번 문제. 이 제도, 요게 난이도 중정도가 되겠는데 난이도 중정도. 요거를 저는 과전법이니까 5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과전법이지만 조선에 이제 넘어오는 거니까. 공무원들 월급 주는 제도.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하여 그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과에 따라서, 과는 레벨,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과에 따라서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초체지, 뗄감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었는데 이를 과전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전법을 공부할 때는 전식과 체제랑 다르게 그냥 전식과 체제는 전주하고 시제하고 주는 것이요. 근데 과전법은 전주만 주고 시지는 안 주라고 했어요. 저도 수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전식과 아니야? 뭐 뗄감을 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상한데 근데 고려사라고 나왔으니까 전식과 아니면은 느낌이 이게 모르겠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 구석탱이 들어가면 자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한국사 할 때 수업 시간에 초체지 이건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답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요거를 주도한 인물들이라고 했으니까 전식과 체제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몰라도 돼요. 시정, 개정, 경정이라고 했을 때 이 땔감이랑 포커스를 했을 때 시정, 경종, 목종, 문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건 뭐냐?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땔감도 주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세요. 머릿속에 혼란 갖지 마세요. 정도전과 조준, 급진파 신진 4대부들이 과전법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도평이사사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뭐 이렇게 협의의 끝에 급전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과전법을 실시한다. 조준, 정도전, 급진파 신진 4대부. 나머지는요 다 섞여 있어. 정도전 이색 정도전의 스승님이기도 한데 요 온건파 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색과 정몽주 요 관련 없고요. 이 양반도 온건파 신진 4대부고요. 조준 급진파인데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권문세족이에요. 이인임이가 이성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괜찮아요. 예. 우왕 차왕 때 권력 잡다가 최영과 이성계가 힘을 합해서 이인임을 제거해버립니다. 예, 그런 사람이에요.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 전식과 같은데라고 풀다가도 답으로 찾으면은 1번을 찍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땔감 요거 때문에 좀 헷갈리게 해놨을 뿐입니다. 이건 과전법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요거는 좀 중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6번 시를 지은 작자가 생존했던 시기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를 읽어보니까 오랑캐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하지만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물을 뛰어 건너랴. 오랑캐가 물을 뛰어 건너? 뛰어 건너. 자, 저들도 건널 수 없음을 알기에 와서 진치고 시위만 하네. 야 인마 새끼야! 눈으로 보이거든. 저들이 마땅히 저절로 물러가리니 나라가 어찌 갑자기 끝나겠는가. 망하진 않을 거야. 저 새끼들 물러갈 거야. 라고 했어요. 이런 게 한두 번일까 싶은데 화려한 힌트가 쫙 나오네요. 동국 이상국집 아래 들어가 있는 시다. 그러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 집권기에 활동했던 4대부 출신의 이규보. 이규보가 지은 시야. 그럼 이규보가 살았던 시기는 뭐겠습니까? 무신 집권. 나도 정확하게 이규보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은지 몰라요. 관심 없어. 젊어서 이규보가 무신 정변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충원 집안에 캐스팅이 됩니다.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최충원 최우 시기, 곧 무신 집권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별무반을 조직한 건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 조직됐죠. 1104년에. 자, 여진을 정벌한 건 윤관이 조직한 별무반으로 여진을 정벌한 건 1107년에 숙종 다음 왕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걸 풀코스로 쫙 가면은 그냥 이거 예종 때네. 예종은 아직 문벌귀족 시기거든요. 거란이 보낸 사신을 유배 보냈다. 이건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이 되는 거죠. 사신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를 만부교 다리 밑에다가 묶어버렸잖아요. 예, 태조 이 왕건 말년쯤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국왕이 나주로 피난 갔다. 자, 고려 왕이 피난 간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두 개인데 세 개구나. 나주로 피난 간 거는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고종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몽골 침략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홍건적의 2차 침략 때 공민왕이 저쪽에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갑니다. 알았죠? 네, 현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 피난은. 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야별초를 만들었다. 이 별초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군대라는 뜻인데 자, 최우가 만들었던 자기의 사병 조직 이름이 야별초입니다. 야별초. 근데 이 야별초는요, 공무원 아니고 사병 조직인데 하는 일은 공무원 역할인 그 경찰 역할까지 하는 좀 요상한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에요. 이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찢어졌다가 몽골과의 항쟁기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신의군, 이게 합해져서 삼별초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 때 만들어진 거니까 무신집권자 최씨 정권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겁니다. 힌트는 뭐가 되냐? 네, 동국 이상국집. 요건 문화사랑 정치사랑 좀 짬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 정치사랑 짬뽕해 놓은 것이다. 근데 저는 요걸 그냥 정치사에다 넣었어요. 답이 야별초니까.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봤고요. 다음 7번 문제, A책형 7번 문제.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설된 기구는요. 자, 그러면 사료가 길지 않습니까? 일단 사료가 고려사네요. 고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거겠죠. 조선 문종 때 만들어진 거죠. 정방교정도감, 도평이사사, 정치도감. 딱 그냥 눈으로 눈팅 딱 했어. 바로 올라가 보니 문종 때 문벌귀족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잘 가고 있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의종 때 이르러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문벌귀족이 그냥 고마운 게 당연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크고 간악한 권신들이 번갈아가며 세력을 잡고서 임금을 안치기를 바둑 이나 장기두듯이 하였으며 강성한 적들은 번갈아 쳐들어와 백성들을 풀이나 갈대같이 베어버렸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이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대란을 평정했대요 라고 했어요.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덕정, 문순, 선헌, 숙예, 인, 의, 명, 신희, 강, 고, 원. 의종부터 원종 사이가 뭐야? 무신집권기 때 왕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신집권기 때 왕.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의종하고 원종 사이에 만들었던 기구가 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최후가 만든 기역의 정방과 그 다음에 최충원이 만든 니은의 교정도감이 무신정권기에 만들어진다. 지금 6번하고 7번 문제가 모두 무신집권기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고요. 도평이사사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현종 때 상설기구화가 된 도병마사가 충렬왕 때 도평이사사로 개칭이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도평이사사는 관제 격하가 아니라 명칭 변경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관제를 복구할 때 공민왕은 그냥 도평이사사를 도병마사로 다시 환원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ing 됐거든요. 그래서 도평이사사는 고려 말까지 이어지니까 이 도평이사사는 그냥 명칭 변경으로 이해하시고 격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충렬왕 때 도평이사사로 명칭 변경된 거고 정치도감은 나름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충목왕 때 정치도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재현이 주도하고 충목왕 때 설치한 개혁기구.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충무광.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것도 난이도 하. 8번 문제. 보기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오는 것은요. 귀법사. 고려 전기 3대 사찰이 있죠. 광종 때 귀법사, 현종 때 현화사, 문종 때 흥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종이지. 개경을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한다. 요게 이제 어떤 정책의 일환이냐면 칭제, 건원 요 정책에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쓸 것이야.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가질 것이야. 이런 정책으로 황도, 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광종 거 찾으면 돼요. 난이도 하. 광종 워낙 레전드로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전식과 제도를 시행했다. 전식과 제도는 광종 아들이었던 경종, 그 다음에 경종의 아들이었던 목종, 그 다음 문종 요 세 명이 전식과를 실시합니다. 알겠죠? 1번은 경종, 목종, 문종이니까 아니고요. 백관의 공복제정 너무 쉽죠. 이건 난이도 하예요. 자단, 비녹 요걸 했죠. 관구를 조직하여 권한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거는 태해 정종 때인데 정종 때 고려 태조 왕건과 함께 고려를 건국했던 육두품 출신의 책사가 있었는데 최언위라는 분이 계시죠. 신라 말의 3최 중에 한 명. 최치원, 최승우, 최언일위 그 양반. 최언위의 장자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가운데 거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거란에서 뭐 형식적인 귀화를 하면서 거기서 관리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그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최언위의 아들인 최광윤이라는 사람이 밀지를 보내서 야 빨리 고려 조정에 알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고려 조정에 알렸어요. 이것이 허위 정보가 아니다라는 걸 다 확인하고 최광윤의 보고를 받아 만든 게 관군이에요. 그래서 청천강 유역에 관군을 배치하고 거란의 침략을 대비했단 말이야. 이게 정종 때란 말이죠. 자, 왕권을 위협했던 왕규를 제거했대요. 왕규. 호족 출신이죠. 자기 외손자가 15번째인가 16번째인가
그 왕건의 아들인데 고노마를 왕시키겠다고 깝죽대다가 왕식념한테 작살났어. 그게 왕규의 난인데 그게 해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해종 때 있었던 일.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A책형에서는 9번이 되겠는데 9번이 되겠는데 요게 사실 3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3번 맞는 말이에요. 이적 동세라고 하는 말이나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서 면적을 달리했단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 이게 이제 수등이척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도 모두 정답, 복수 정답을 해주거나 모두 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요게 무슨 문제냐면 이제 아마 논란이고 나발이고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거 답 2번인데 저는 2번으로 했거든요. 2번인데 근데 답지 보니까 3번으로 이제 정답지 보니까 3번으로 나왔어. 이거 2번인데 3번이라네? 뭐지? 이거 잘못된 거는 뭐 2번도 틀린 말 아닙니다. 먼저 이 문제가 세종 때 공법이야, 공법. 풍흉을 조사해서 연분 9등법. 그 다음에 토지 비옥도를 조사해서 전분 6등법. 토지 비옥도 조사할 때 수등 2척법을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든 토지세 납부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디서부터 천천히 시행을 해보냐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부터 천천히 시행을 해서 이제 실시하거든요. 근데 딱 잡아서 뭐 전라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다. 틀린 말도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거든. 하삼도를 중심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수등이척법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모두 정답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번하고 4번하고 찍으면 좀 아니지. 토지 등급과 작황의 정도에 따라 토지 등급은 비옥도를 말하는 거고 6등급. 작황이라고 하는 것은 풍흉을 말하는 건데 9등급. 그러니까 점차 차등 전세를 차등 징수했다. 맥시멈 20두에서 미니멈 4두로 20에서 2두씩 떨어지는 걸로 이 4두로 했다. 이거 차등 징수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4번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전세 부담이 낮아졌다. 그 전에는 답범 손실법을 했는데 답범 손실법은 이 일결의 토지를 300두로 한정을 하고 300두의 10분의 1세인 30두로 걷었단 말이야. 30두. 그러면 이 공법은요. 300두에서 400두로 상향 조정한 다음에 맥시멈 20에서 4두로 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300두에서 30두 걷었다가 400두를 생산하는 걸 일결로 잡아놓고 20두 아무리 많이 걷어도 20두로 걷었으니까 4번은 부담은 줄어드는 건 맞죠. 그러니까 1, 4번은 논란이 될 수가 없는데 2, 3번 정답은 3번으로 만들어 놓고 2번도 애매모호하게 틀렸는데 2번을 정답으로 안 해주면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아직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시험을 보지 않고 수험생이 아니니까 제가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저는 1, 4번 찍었는데 어떡하죠? 복수 정답이다면 모두 정답이다면은 그냥 이 문제는 다 맞는 걸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번이라고 하는 학생이나 2번이라는 학생만 솔직히 말해서 피해를 보는 거고 1, 4번을 학생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국가직인가요? 그 9급 학생이 국어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막 컷점수가 올라갔는데 어우씨 나는 이거 맞춘 건데 떨어진 애들도 맞게 해버렸어. 조금 그렇게 애매모호한 케이스가 되는 게 9번 문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조선전기의 노비입니다. 사회사 파트에서 10번 문제 노비가 나왔는데 노비는 고려 아니면 조선인데요. 자, 노비란 얘기예요. 근데 노비에서 노는 남자 노비를 노라고 하고요. 비는 여자 노비를 비라고 합니다. 그럼 노비 하면은요. 남자, 여자 그 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비를. 양녀라고 하는 것은 양인 여자를 얘기합니다. 자유민. 노비 남자와 자유민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으로 삼는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었다. 노비 종모법이 시행되었다. 노비 종모법은 다른 거 보지 마요. 다른 거 보지 마. 그냥 영조 때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종모법. 태종 이방원 때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 여자와 양인 남자를 결혼시켰다. 노비 종부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영조 때. 자, 그리고 맞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조선 전기가 아니라 영조면 조선 후기 파트가 되는 거죠. 조선 후기 파트. 그래서 조선 전기의 노비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노비로 봐야 됩니다. 영조가 조선 후기 사람인 게.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문장 자체는 맞습니다만 전기가 아니란 말이야. 자,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이게 조선만 있었던 유외 잡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외 잡직. 노비 중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뭐 관리로 쓰기도 했단 말이야. 대표적인 이그젬플 누구라 그랬어? 장영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에요. 3번 부족한 군역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양인과 함께 노비를 소고군에 편제하였다. 이 소고군 제도는 1594년 선조 때 만들어지는데 양반부터 노비까지 소고군에 편성했다라고 하는데요. 소고법에 의해서 이거는 조선 후기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기 걸로. 만약에 조선 전기 걸로 들어가면 조선 전기의 노비는 잡세군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잡세군에 노비 들어간 적이 있거든. 네. 자, 이제 조선 후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도망이 속출하자 내시 노비 중 일부를 속량하였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비의 신분을 해방했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순조 때 1801년에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내 노비와 시 노비가 있는데 그 다 공노비야. 별거 아니고요. 내 노비는 궁궐에서 허드렛 일하는 노비입니다. 그리고 시 노비라고 하는 것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공노비라고 생각해도 돼요. 시 노비는 중앙관청에서 허드렛 일하는 공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비, 시 노비, 내 시 노비. 이 사또 뭐 이트나 이 넷이 말고 넷이 말고 이것도 조선 후기야. 조선 후기. 그래서 맞는 것은 조선 전기의 노비는 2번이다. 이건 조금 노비 제도에서도 약간 야리까리하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중하 정도 됩니다. 중하하 이 정도 되겠다. 예. 자, 11번 몇 줄 친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요. 쭈루룩 읽어봤을 때 두 번째 줄에 40세가 되면 졸업을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게 규장각이에요. 그러면 이 규장각에서 실시했던 게 과거 시험도 주관했고 초기의 문신제도 주관했고 그 다음에 정책 연구도 했고 경연도 했고 막 이런 거 하거든.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 만들어지고요. 그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 홍문관으로 재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정조 때 규장각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요? 규장각인데 이 규장각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 정조다. 그래서 요 파트 몇 번 문제야? 11번 문제가 조선 후기의 정치사 파트 문제. 요걸로 들어가는데 자 1번에 학문 및 정책 연구를 위하여 경복궁안에 설치하였다. 이건 뭐냐면 집현전입니다. 세종대왕이 1419년에 왕이 되고 1450년에 돌아가시는데 31년 집권하죠. 1420년에 집현전을 만들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고려시 때부터 집현전이 있었다는데 그냥 세종이 집현전 만들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 때 정도전이 만들죠. 근데 이방원이 정도전을 1차 왕자의 난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방원이 정종 다음에 태종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정도전이 만든 궁궐에 살기 싫은 거야. 이방원은. 그래서 창덕궁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선의 왕들은 창덕궁에서 사는데 세종은 경복궁에 삽니다. 난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왕으로 살겠습니다. 되게 고기는 겁나게 먹고 막 뚱뚱한데. 그래서 경복궁의 궁궐 안에 집현전을 만든 거예요. 세종이에요. 1번은 집현전. 집현전이고요. 2번 왕명 출납 등 국왕 측근에서 비서실의 기능을 하였다. 이건 승정원이지 않습니까? 왕의 직속 비서기관 승정원, 왕의 직속 사법기관 의금부, 왕권 강화를 위해서 태종 이방원이 만든 겁니다. 승정원이고요. 정책을 비판하는 3사의 하나로 국왕의 자문에 응했다. 3사, 관리비리감찰 사헌부, 왕에게 가런 사간원, 왕의 자문 및 경연, 서적관리, 홍문관. 이게 3사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자문이니까 얘는 홍문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덕궁 후원에 설치하여 수만 권의 서적을 보관하였다. 예.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조선의 궁궐들이 다 불타버려. 그리고 나서 다시 복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광해군 때 다 불타버린 궁궐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창덕궁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광해군 때. 뭐 경희궁 이런 것도 만들고요.
광해군 때 창덕궁 만들어서 조선 후기 왕들은 모두 창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흥선대원군 아들내미 12살짜리 고종이 왕이 됐을 때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지금도 그 궁궐에 가보면요. 터만 남아있고요. 옛날에 이게 뭐가 있었어 그냥 터만 남아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막 그래서 방치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다가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서적도 많이 보고 이 책이 너무 많으니까 야 외부 창고 하나 더 만들자야.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도 만들게 왜 규장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규장각이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이건 누가 봐도 김홍도의 풍속화죠. 왜 안 그래요? 풍속화. 에이, 씨름하고 있네. 뭐 밥 먹고 있네. 참을 먹고 있네요. 서민들의 모습을 부렸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작품이 제작된 시기 하면 조선 후기 문화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12번. 중국의 남종 문인화를 우리의 자연에 맞추어 토착하는 학풍. 이게 뭐야? 진경산수 화풍 아닙니까? 겸재정선. 그게 이제 17세기 말 18세기 나오지 않습니까? 진경산수화가 인왕제색도, 압구정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 이런 게. 그러니까는 조선 후기 문화 맞고요. 남종문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북종화풍과 남종화풍이 있다라고 하는데 남종화풍은 중국의 이제 그 양쯔강 황하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 화가 공무원은 아니고요. 전문화가 아니고 그 사대부 양반들이 우후후 했던 그 그림 양식. 그걸 남종화풍이라고 하고 북종화풍은 우리나라 이제 도화서의 화원 뭐 이런 것처럼 겸재정선이나 조선전기의 세종대왕 때 안견이나 뭐 김홍도 신윤복도 도화서의 화원 전문 화가들이에요. 직업이 화가요. 예, 이런 화풍을 북종화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종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진경산수가 나타난다. 조선 후기 맞다. 대표 이규잼플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압구정도 이런 것이 있다. 자, 촌담회의, 필원잡기. 촌담회의,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필원잡기는 서거정이잖아요. 촌담회의, 이 강희맹이 만든 뭐 이렇게 야담집 이런 겁니다. 처음 봤다니까. 그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강희맹인 건 그러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찾아봤지. 찾아봤지. 근데 서거정의 필원잡기 이거 보면 성종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그래서 2번은 조선 전기 문화고요.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아니야. 조선 전기야. 폐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저작거리에 이베스비로 돌아다니는 걸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서양식 화법이 도입되어 원근법 사용 줄치고요. 원근법 사용은 강세황의 영통골 입구도 강세황의 제자인 김홍도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용주사의 뭐 후불 탱화 이런 것도 이제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선 후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거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거 한문 소설이죠. 한문 소설 하면은요. 조선 세조 때 김시습의 금오신화 생육신 중에 한 면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면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 또 조선 후기 한문 소설 문화 파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 맞다. 이것도 난이도 하예요. 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요거는 좀 복불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맞출 수 있어요. 농서도 문화사 파트에 들어가는 거가 농서인데 조선전기에 꽃, 화초, 재배 요런 걸 한 게 양성지 강희안의 양화소록이에요. 강희안의 양화소록. 그러면 양성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솔직히 농잠서 이것보다 이거 세조 때 만든 건데 이것보다 뭐가 유명하냐면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더 유명하거든. 양성지의 동국지도. 세조 때 최초의 실측지도 있지 않습니까? 농잠서라는 건 잠은 누에 키우는 거 관련된 농서예요. 누에. 꽃이 아니라 화초가 아니라 누에라고 누에잠자. 그 다음에 강희맹의 금양잠노군요. 그 경기도 시흥 지방인데 거기 옛날에 금양이라고 그랬어요. 은퇴하고 자기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농사하는 걸 농민들한테 물어서 적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관련 있다고. 그 다음에 신속의 농가집성은 효종의 명을 받아서 신속이 신속하게 졸라 빨리 만든 거란 말이죠. 이건 이양법을 적극 권장했던 농사 짓는 거 관련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 아예 그냥 농서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농잠. 물론 농업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누에 키우는 거, 비단 생산하는 거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름이 또 강희안이고 강희맹이야. 강희안이가 형이요. 그 양반 동생이 강희맹이요. 희안이고 희맹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난이도 중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사 파트가 문제가 들어가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좀 많이 외워야 되는 파트가 중요한 거니까. 또 말해 봅시다. 14번. 자, 보기에 궁궐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난이도는 한데 처음 봤을 때 이건 뭐야 하는데 읽다 보니까 덕수궁 석조전 1910년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했다. 요거 나오니까 이거 덕수궁이다. 덕수궁이다. 이게 보인단 말이지. 자, 원래 월산대군의 집터였대요. 세조의 장자가 의경세자라고 있는데 의경세자의 아들이 월산대군과 잘산대군이 있어요. 월산군과 잘산군. 그래서 의경세자가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의경세자의 동생이 예종이 왕을 하고 예종의 왕을 하고 자기 자식한테 왕을 보낸 게 아니라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한테 왕을 한다. 그게 성종이라고.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인데 원래 그 양반네 집이었단 말이야. 선조가 이제 외란 후 잠시 이제 궁궐이 없으니까 임시 거처로 사용했다가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됐다. 경운궁이 이제 뭐야?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쓰였다가 1907년 7월 20일 고종이 잘린 다음에 순종이 이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덕수궁 석조전이 1910년에 완성이 됐는데 나라가 처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게 경운궁에서도 힌트를 잡을 수 있고 석조전에서도 힌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광무격을 실시했을 때가 정궁, 정식 궁궐로 삼았던 때가 경운궁이란 말이야. 정답은 4번이고 자 1번에 도성의 동쪽에 위치하여 동궐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경복궁이 북쪽에 있는데 이거의 동쪽에 있다라고 봤을 때 창문으로 빛들어오는 창덕궁, 창경궁 둘 중에 하나야. 아마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아마가 아니라. 전통 정원 조경의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하는 후원이 유명하다. 창덕궁 후원 또 쩔죠? 거기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있는데 샘물이 나와요. 거기에. 물이 마르지 않아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강력한 상징은 경복궁이죠. 경복궁 중건이죠. 자, 그 다음에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이 옮겨와 대한제국에 선포하고 광무격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난이도 하예요. 15번. 이 일제시대 문제가 15, 16번이 일제시대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는 하나도 안 나와서 좀 허무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하실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일제시대는 통치박심 알면 돼. No.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랑 엮어야 돼요. 자, 요 15번의 내용은요. 토지 개량, 농사 개량했어. 그래서 조선 내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많이 가져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게 산미증식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된 거는 20년부터 34년인데 조선인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급증했다. 이거는 일제시대 내내 다 똑같아요. 어떤 걸 갖다 때려박아 놔도 다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소작 이렇게 된다고. 쉬운 거고요. 쌀미자입니다. 쌀의 단작화로 경제구조의 파행성이 심화되었다. 이게 저는 수업 시간에 농업구조의 왜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밭 이런 데를 다 논을 만들어버린다고. 전국의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을 작성했다. 이건 1912년부터 18년까지 했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했다. 잡곡 수입을 좁쌀이라고 해놨을 뿐이야. 좁쌀이 그냥 작은 쌀이 아니라 잡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다 한데 자 16번에 요거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 사회주의 단체들을 그냥 20년대는 사회주의 단체가 팀들이 많이 만들어줘요 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쉽게 강조한 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을 거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몇 번이냐면 9번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풀 수는 있어. 3.1운동 끝나고 문화통치를 실시했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년대 컨셉을 잡으면 되는데 조선노동공제회라는 것이 노동공제회, 농민공제회, 농민 이런 사회주의 운동은 다 20년대라고 퉁치고 풀면 돼요. 이거 20년 맞아요. 그리고
빈농, 가난한 농민을 주체로 한 토지혁명을 주장하는 농민조합운동. 농민조합운동 20년대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청년총동맹이 이제 27년에 만들어진데 청년동맹, 뭐 농민동맹, 노동동맹, 막 이게 다 20년대 사회주의 영향 받은 거 맞아요. 27년이지만 맞아요. 조선형평사 1920년대 맞습니다. 23년 백정 출신의 이학찬이 경남 진주에 형평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형평사. 30년대 넘어가서 이게 대동사로 바뀐다. 그러면 유언병할 이게 답이 없다? 좋습니다. 자, 20년대 이런 이 노동자, 농민들의 그들의 어떤 그 인권, 그다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30년대를 넘어가면서는 항일 투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토지 혁명을 주장한다. 그 말로 넘어가면 20년대 중반에 정확히 말하면 26년부터 한 35년 정도까지인데 이 농민조합 운동이 요거 이제 혁명, 투쟁 요걸로 넘어가면 30년대 컨셉으로 가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답 없어. 답은 있어요. 근데 다 20년대 아닌가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문제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동맹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문제를 틀려도 괜찮다고 저는 본다고요. 이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국사에서 점수 빵꾸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네, 이건 조금만 더 심화된 내용일 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은 20년대를 뛰어넘은 30년대 전반부의 활동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17번. 저는 이거 되게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가와나 사이의 시기의 사실은요. 김종필 오이라 비밀각서는 1962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시위했다. 우린 이걸 보고 1964년 6.3 시위로 보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밑에가 한일 양국, 한일 기본조약 강행하였다. 막상 그 과정에서 한일 과거세대는 일본의 명시도 없었다. 한일 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 정도 됩니다. 6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 64년 6.3 시위, 64년 6월 달과 65년 6월 달 그 1년 사이에 있는 걸 골라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리요? 그래 안 그리요? 그런데 정답은 1번 맞습니다. 근데 인민혁명당 사건이 두 번 있거든요. 64년하고 74년. 64년에 시위가 벌어지자 이슈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요거 한국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막 조지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근데 난 여기서 하나가 불만인 게 뭐냐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컨바 좀 때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데. 시위가 일어나자 계엄령이 선포돼요.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 이 멘트는요. 74년에도 적용이 되거든. 계엄령, 긴급조치를 선포한다. 그게 계엄령 아니야.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나서 인민혁명당 74년 박정희 때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니까 64년 6.3 시위 다음에 인혁당 사건 맞습니다. 들어가는 거. 제가 왜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 국회에서 통과하였다. 이게 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 요거 체결 다음이다. 그때 통과됐다. 8월 달에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전투부대 파병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통과한 거 65년 1월 21일이거든. 65년 1월 달이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냥 부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거야? 아니면 전투부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거야? 그냥 부대 파병이야? 아니면 전투부대야? 그래서 저는 그 1번을 인정하는데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했다. 2번도 나는 그 사이에 들어간다고 본다고요. 알겠습니까?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 답이 두 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해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좀 애매모호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요건 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오답으로 나올 겁니다. 61년입니다. 쿠데타. 5.16 쿠데타 직후. 자, 그리고 긴급조치는요. 유실헌법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72년 10월 달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 할 때 72년 이후야. 그러니까는 3번은 몰랐다 쳐. 그리고 4번은 아니고 1번하고 2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야. 그래서 요거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이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18문제 중에서 2개 정도 앞으로 9번은 아마 다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번하고 17번 정도 16번하고 어디 갔니? 16번, 17번 요거는 틀려도 우리 합격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75점으로 잡은 거는 그냥 실수로 하나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해서 최하 75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고생하셨고요. 18번. 예, 요거는 뭐 6.25 전쟁 과정이니까 쉬워요. RENT라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안 했는데요. 예, 저도 안 했어요. 근데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3국으로 결정된 RENT 갔대. 포로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가고 싶대. 그럼 휴전협정이 체결된 다음에 갔을 거 아니에요. 1953년 7월 27일 날 이후에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3년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인천 상륙작전. 이건 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9월 15일 아닙니까?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 밑에 흥남철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쫙 올라가. 10월 1일 날 3파서 통과하고 10월 중순에 이제 평양까지 먹고 올라가. 10월 25일 날 중공군이 내려오니까는 오메 미쳤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한데 흥남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1950년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 흥남철수, 굳세어라 금수라. 그러니까 순서가 니은, 디귿, 기억이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난이도 하예요. 알겠죠?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A책형으로는 9번이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이 17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2개 정도 16, 17 요거 맞게만 해줄 거야. 16, 17 맞게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거 맞게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나머지는 다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하 우리 계리직에서 합격 가능 컷은 75점 이상으로 저는 책정을 했습니다. 50분이 다 지나버렸네요. 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시험 보신 학생들은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부하실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2022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 내년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후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계리직 한국사 열심히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